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우리 장관님 전세집 구할 건지 관심이 가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 논란 속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10억 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 불만 표시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은 정치평론가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 표명 공개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리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장에서는 순간 당혹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한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거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과 그동안 기존을 계속 이어오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으로 볼 텐데요. 어떤 그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동학개미라고 해서 많은 젊은층들이 소위 영끌해가지고 빌린 돈으로 지금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영혼까지 상황이거든요. 끌어모아서. 네네.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이제 투자금에 대해서 이제 형평성 논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소득, 금융이자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월세소득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주식을 갖다가 한 종목을 그것도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갖다가 중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미 2018년에 확정이 돼서 시행령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이번에 이제 시행할 단계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동학개미들이 반발을 한 거죠. 아니 3억 원이면 전셋값도 안 되는데 네네. 그 돈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데 이것까지 과세하냐? 예. 이거는 지금 이 돈으로는 지금 뭐 아파트도 한 채 못 사고 부동산으로 가격 오르는 것도 결국 안 되니까 네네. 하다 못해서 지금 하는 게 이거 주식인데 예. 이거는 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 아니냐? 정부가 너무하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론 악화, 부동산 민심에 이어서 동학개미들까지 집단적으로 반발할 우려가 생기니까 네네. 이 여당에서 기존대로 한 종목당 10억 원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네. 경제총괄자 입장에서는 아니 벌써 4년 전에 약속을 한 거고 그다음에 다른 금융과세는 다 강화하는데 어떻게 주식을 갖다가 10억 원으로 그냥 냅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원칙과 기준을 갖다가 좀 들이댄 건데 예, 예. 단지 이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가 온갖 언론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했잖아요. 네네. 이 소위 말해서 전세 품귀 현상 거기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주인공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게 예. 이번에 좀 폭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와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배경까지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이게 세금에 관련 내용이니까 좀 눈높이를 낮춰서 쉽게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억일 때 내는 것과 10억일 때 내는 것과 10억일 때 내는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안 내도 되는 것이고 3억일 때 내야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왜 홍 부총리와
여당의 줄다리기를 했느냐?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홍남기 이제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 관점에서 문제를 이제 보는 거고요. 네.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에도 그래왔지만 그러니까 늘 이제 선거를 의식해서 이제 이 정책을 조율을 해 합니다. 뭐 지지율이라든지 그렇죠. 선거를 내년 위해서. 이제 재보선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제동을 이제 걸고 나선 그런 거고 이제 실제로 이제 나라 살림을 지금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그 지금 뭐 세수도 과거만 못하죠. 자 그런데 돈 쓸 일은 많고 네. 추경안 계속 편성해서 적자 재정이 좀 누적이 되고 있고 자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림을 살란 말이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사퇴 의사를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굉장히 다분히 좀 정치적이다. 그동안의 홍남기 부총리의 행보하고는 상당히 좀 달리 홍 부총리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실은 여당에서 요구하는 거 거의 다 들어줬잖아요. 예. 딱히 뭐 대립각을 세운 적도 없고 뭐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는 뭐 해임 얘기까지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네. 이 추경안 편성 관련해서 그때도 뭐 거의 다 수용을 하던 분이 이번에는 이상하게 이렇게 좀 반발하는 듯한 그런 이제 모양새를 이제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책임지겠다는 이제 포장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반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게 정말로 사퇴할 의사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인지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반대일 것이다. 예, 내가 이만큼 그동안 수모 겪고 여당 또 청와대를 위해서 내 그 우리 원칙을 양보하면서까지 희생을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최근 들어서 뭐 개각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 경질 얘기도 나오고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결합돼서 이번에는 매우 정치적인 그런 그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합된 것들이 뭐 이렇게 있을 것이다. 또 정치적인 것 어쩌면은 그 반대 오히려 재신임을 하거나 한번 이 어떤 그 여론 이런 것들을 한번 환기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청원에 그 이제 동학개미들이 모여서 이제 3억을 계속 이제 3억 이제 양도소득세를 물려야 한다고 하니까 경질시켜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거죠. 예. 여당이 지금의 기존 그 한 종목당 10억 원을 계속 네. 유지하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예. 사실은 이 동학개미들의 이 집단 반발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당장 내년 그 4월 달에 서울과 부산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젊은 층 30, 40대 이 사람들이 지금 동학개미의 주축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지금 여당의 가장 큰 지지층이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집단 반발이 일어날 경우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압박이 이제 심했는데 예.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은 지금 최장수 총리로 나가는 부총리로 지금 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아까 앞에서 화면 나왔는데 그런데 날이 갈수록 부총리의 영이 살지를 않아요. 가장 절정에 달했던 게 지난번 그 전세 품귀 현상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뭐 여야 언론 할 것 없이 질타를 당했어요. 뭐 이거 블랙 코미디냐 뭐 이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뭐 진짜 그만두려고 항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면이 크다고 봅니다. 즉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그래서 나 힘 다 빠진 거 아니야. 아직 힘 있어. 네. 그래서 영을 좀 살리고 예. 그다음에 나 고생하는 것도 좀 알아줘. 뭐 이런 거. 사실 가정에서 살림을 책임지시는 분도 남편이 차 바꾼다, 뭐 집 사자, 애 학원 그렇죠. 간다, 예.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은 짜증 납니다. 네. 근데 묵묵히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러면서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가 잘 참은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면 한 번쯤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지금 나라 살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 번쯤 언론과 그리고 여당에게 좀 한 번쯤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차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나라 살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뭐 국회도 그 견제 역할을 하고 예산이 잘 집행되느냐, 예산 심사부터 모든 것들을 관여하지만 실제적으로 키를 갖고 가는 것이 바로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뭐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치라는 의미를 좀 확대해서 이 홍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민주당 의원들은 질타를 보냈고요. 국민의힘은 소신 발언이라면서 추켜 세웠습니다. 두 의원의 발언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묵묵하게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참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상임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런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좀 궁금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국감 때부터 시작해서 소신적 발언과 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꿋꿋하게 지켜왔는 것은 저는 아주 높이 칭찬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현재 주식시장이라든지 국민경제 전체가 어떤 그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했더라면 저는 이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이 있지만 이 여와 야가 조금 바뀐 듯한 이런 모습도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균열이 싹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열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진 분열을 이제 노리는 그게 언제나 야당에 이제 쓰던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과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해 있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경제 정책에서도 지금 그런 균열이 나타났다. 이거 이제 이 정권 이제 레임덕 다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정권 교체 될 거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제 계속 주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파고드는 거고, 또 그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또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어찌됐건 제가 보기엔 여당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당이 돈 쓸 일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까? 예, 그런 거 생각하면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경제 관료들을 좀 대신해서 이런 정도의 얘기 또는 이제 그동안에 또 몇 차례 이제 반대 의견을 이제 얘기하고 제동을 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정상인 건데 그거 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이제 윽박지르니까 이런 이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부분도 여당 쪽에서는 잘 좀 헤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판단을 또 정무적 판단을 잘하는 건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보기에 미처 지금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당장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여당 쪽에서도. 선거가 다가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급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 대통령은 재신임 사회는 즉각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 또 순탄치가 않았어요.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네, 사실 이제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게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당혹스럽지만 사실은 조금 더 파고들면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국무회의 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즉각 반려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국회에서의 발언은 오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반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의사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 나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 했어라고 하는 거를 슬며시 비추기 위해서 발언을 한 건지 이제 후자라면은 아까 저희가 해석했던 대로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일 수 있고 전자라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미 검찰총장 대통령과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 감사원장도 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부총리까지 그냥 부총리입니다. 일개 장관도 아니고 부총리까지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이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그게 레임덕이거든요. 권력의 핵심부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개인으로 맞다면은 이해할 수 있다.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개인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임기 이제 4년차 가니까 레임덕 생기는 거 아닌가?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아니 그런 얘기 할 거면 조용히 하든지 왜 국회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야당은 이거를 갖다가 부채질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통령이 반려한 사항을 국회에서 왜 얘기했느냐? 진짜로 그만둘 생각이 있느냐? 또 고집을 피워서 진짜 그만둘 거냐?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여당으로서는 네네. 또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개각 구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후반기 이제 임기를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개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산국회 끝나는 연말에 개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어찌됐건 뭐 이제 내년도 예산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순서적으로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예산안 심의 한창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개각을 해버리게 되면 국회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안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새로운 장관들이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인사청문회 일정하고 예산 심의 일정하고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좀 당연히 이제 시점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그 홍 부총리의 이 국회에서의 발언도 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한 그런 점이 이제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이 예산 국회 중에 더군다나 경제부총리를 경질을 한다, 사퇴를 시킨다, 사표를 수리한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못할 거다라는 거 알고 사표를 제출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포석이 있는 거다. 그래서 본인은 계속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예, 예. 개각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국회로 되돌아와야 되는 장관들이 좀 있잖아요. 정치권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또 내년 뭐 출마설이 또 돌고 있는 그런 또 이제 장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개각이 뭐 있을 수 그렇게 있겠군요. 하다 보면 예. 이제 폭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네. 지금 장수 장관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좀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좀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뭐 더 잘 알고 싶습니다. 보통 당정청 얘기하면서 이제 정책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당과 그 정부 이게 보통 이 추기회 정책으로 같이 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책이라고 하는 게 네. 물론 이제 여당에서도 나오지만 네. 사실 정부가 정책을 주로 우리나라는 정부의 입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예산도 필요하고 또 후속적인 입법 자원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표를 많이 가진 여당,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지 이것이 법으로 완성되는 거고 또 실제로 거기에 돈이 들어와야지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이 특히 여당이 정책 조율을 위해서 정부의 장관들과 이 정책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책은 여당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고 또 여당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니까 이 정책을 갖다가 화끈하게 밀어주는 거고. 예.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의 역할은 뭐냐? 그 두 개를 조율해야 되는 거죠. 당과 정부를 집행을 갖다가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조율하면서 부드럽게 이것을 또 힘 실어줄 때는 확 힘 실어주고 예. 이래서 당정청 회의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할 정도로 예.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여당과 정부 책임자와 그리고 예.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런 조율 회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것이 이제 뭐 예산도 집행이 돼야 되고 입법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하고 발의하고 이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정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예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발의할 수 있는 것은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그 부동산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는 정부 주장이 지금 받아들여진 셈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올릴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부담이었고 정부에서는 추진했던 것이 이거는 지금 정부의 안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맞바꿔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한쪽 요구 들어주고 한쪽은 이제 정부 요구 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교환을 한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정 협의가 필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서로 약간 좀 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 관료들이 이제 보는 입장과 그러니까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여당은 역시 이제 정치적 관점, 특히 선거의 관점에서 이 정책 중에 일부는 좀 증폭시키기도 하고 좀 어떤 거는 좀 축소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표심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이게 입법화가 안 되면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당 의원들 설득도 하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당정 협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하나씩 이제 맞교환이 하나 주고 이루어진 하나 받고. 이제 이런 이제 거라고 이제 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 재산세 그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대상을 좀 많이 넓혀서 중산층까지도 이렇게
혜택의 범위를 넣으면 그만큼 이제 표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9억 집까지 있는 사람까지 늘리면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이제 감세를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올 세수를 많이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림살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당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거 들어주고 저거는 뭐 우리가 한번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조율이 된 거로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그 공시지가는 올려요. 공시지가는 올린다는 건 이제 세금 내야 되는 그 돈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기사로 보여주었지만 33억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이렇게 부담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사실 공시지가의 현실화는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워낙 낮았죠. 뭐 40%, 50%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강북에 9억 원 아파트 가진 사람이 담배 하루에 한 갑 피는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냅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시지가를 현실화시켜야 된다. 최소 90%까지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이번에 그러면은 공시지가를 갖다가 점진적으로 하자. 그래서 1년에 3%씩.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8년에서 15년 사이에 예. 공시지가를 위로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뭐 1가구 2주택 종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지금 김포의 신규 아파트가 10억이 되는 세상이니까 예. 자, 이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 내야 될 세금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이 세금 조세 반발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이 공시지가가 현실화됐을 때라도 세금을 좀 깎아주자. 그런데 그 기준을 지금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여당에서는 9억 원으로 좀 하자 이거고 예. 이제 정부에서는 그리고 6억이다.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은 6억 선으로 하자.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이게 공시지가 9억이면 예. 시세로 12억, 13억입니다. 네네. 그러면 도대체 12억, 13억 가진 사람까지 세금을 깎아주면 예. 그러면은 세수가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누가 메꿔주느냐? 그럼 이제 정부가 그다 메꿔줘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도 난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겨서 결국은 공시지가 현실화는 계속 하되 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는 6억이면은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예. 시가가. 예. 그 정도면 서울 아파트의 한 40%까지 포괄이 된다고 그래요. 45% 정도까지. 이제 그 정도면 진짜 서민들에게는 예. 실제로 세금이 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거의 확정이 되는 분위기가 지금 이제 돼가고 있죠. 예.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 어쩌면 임기 후반부에 이 부동산 정책과도 맞물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발언들을 했는데요.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길어질 것 같아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합니다.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정부와 어떤 여당 이 관련된 그 배경들을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다시 이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아와서 홍남기 부총리, 사실 지금까지 조금 충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장 처음이 어떤 거였죠? 충돌을 하면서도 계속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양보를 해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충돌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이 코로나19 관련한 추경안 편성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또는 당 쪽에서는 이거 좀 더 늘리자, 규모가 너무 적다 하면서 이제 1차 추경안 때 한번 부딪힌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상을 그러면 온 전 국민에게 줄 거냐 아니면 70% 소득 기준으로 해서 소득 하위 70%에게만 줄 거냐. 예. 이거 가지고도 한번 이제 부딪혔고, 그런데 계속 지금 이제 의견이 묵살된, 지금 뭐 지금 표가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4차 추경 편성 때는 이거 4차 추경 편성하려면 그래도 거리두기 한 3단계 정도는 돼야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 얘기를 했다가 또 이제 묵살당한 이제 그런 바가 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 대주주 기준 3억 원, 이건 본인이 굉장히 아마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지금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도 이제 묵살되고 하니까 급기야 이제 본인의 그런 이제 사퇴 의사 표명 사실을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발언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건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홍남기 부총리가 다 수용을 해왔어요. 예.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이번 그 어떤 행보는 좀 이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상황 저희가 좀 녹취를 준비해봤는데요.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소득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하여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입니다.